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주, 13주에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론 강의로는 이제 14주, 오늘이 마지막이죠. 정보통신윤리 내용을 제4차 산업혁명과 AI 윤리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오늘 내용은 아무래도 판서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읽어야 되는 글자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판서가 아니라 다시 이렇게 파워포인트 방식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1교시에는 제4차 산업혁명 위주로 진행을 하고 2교시에는 인공지능 윤리 이 내용을 살펴보고 3교시에는 AI와 관련한 사례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상가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우리나라 과학자, 또 다른 한 명은 유명한 실존주의 사상가이죠. 먼저 장회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과학자입니다. 장회익 이분은 과학을 철학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대표 저서 중에 과학과 메타과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우리가 메타라고 하면 무엇인가의 상위에서 그것을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 이걸 메타라고 표현하잖아요. 메타윤리학 할 때 배웠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 과학 상위에서 평가하는 메타과학을 이야기했던 장회익, 이분은 현대 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아마도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현대인이 이룩한 고도의 기술 문명, 이 기술 문명 발전시키게 된 원인은 인간이 오랜 역사 동안 경험했었던 궁핍 혹은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인류의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의의 동기를 가지고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실제 그 노력의 결과 각종 질병이라든지 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것에 기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은 그 과도한 성장의 결과 오히려 인간에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불행한 일들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한스 요나스가 책임 윤리를 주장하게 되었던 원인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역설적이게도 인간한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생겨났다. 그런 측면에서 장회익 선생님이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실존주의자면서 현대사회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죠. 특히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을 하셨을 때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란, 여기서 칼 야스퍼스와 함께 마르틴 하이데거를 비교하는 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치 중립성에 찬성하는 것이 야스퍼스라면 가치 중립성에 반대하는 것이 하이데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하이데거 입장에서 기술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든 아니면 부정하든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매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고 말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지적과 같이 기술을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사실의 문제, 단순한 참과 거짓의 문제로만 보는 태도는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영역, 이것과는 괴리감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은 단순하게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 이것을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적응하려고만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접근이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자,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것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2016년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그 포럼의 운영자였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면 이것과는 구분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산업혁명들의 특징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과 구분되는 제4차 산업혁명만의 고유한 특징이 보다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긴 했었죠. 보통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인류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그 이전에는 수렵이라든지 채집 이걸 하고 있다가 농업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식량이라든지 생산물 이 양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최초의 혁명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약 1만 년 전에 이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이 1만 년 전의 농업혁명보다 훨씬 더 시간이 흐른 이후 거의 근대 정도 되었을 때 현대에 굉장히 가까울 무렵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진행된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든지 대규모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기술을 토대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의 수공업에서부터 대규모 공장제 산업 이걸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다음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전기를 활용한 공장에서의 생산 조립 라인의 구동을 통해서 이전과는 극적으로 구분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이끌었습니다. 자, 1차에서 특징이라고 하면 기계의 동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2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에 전기가 더해져서 공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규모의 작업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것은 정보화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게 되는 역사적인 시기가 도래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인터넷의 발달이 이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혁명을 컴퓨터 혁명 내지 디지털 혁명, 정보화 혁명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이 세 가지 산업혁명 특징을 고려해 보자면 슈밥이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인 변화는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시작점인 오늘날 출발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제4차 산업혁명이 출발선상에 위치가 되는데 오타가 나왔네요. 위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필기를 하고 계시다면 위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까지가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번 14주차 정보통신윤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인공지능 윤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이것이 도입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물의 배움과 판단 능력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표현을 제안한 것이 슈밥이었기 때문에 슈밥의 입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3가지로 나눈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술인 물리학 분야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무인 운송수단, 요즘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 같은 것도 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D 프린팅, 첨단 로봇 공학, 신소재 등과 같은 것이 예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물리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소재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보았을 때 화학의 특징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이 발달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절묘하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물리학과 화학, 요나스 입장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요. 먼저 무인 운송수단.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무인 운송수단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센서라든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계에서 자율적으로 체계화된 능력치가 빠른 수준으로 향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드론, 이거 요즘 뭐 촬영용이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내에 저가의 상업용 드론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도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는데 몇 년 뒤라고 하면 이제 라이더가 아니라 드론이 배달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현관문에서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창문, 베란다 쪽에서 음식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적층 가공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 고등학교 생활하실 때, 중학교 때도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학교 현장에 보면 3D 프린팅, 이 프린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물론 각 교실마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과학실이라든지 기술실에 한 대씩 있고,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해 본 친구도 있고 선생님이 앞에서 시범하는 걸 본 경험, 이런 게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런 3D 프린팅 기계라고 하면 소형 기기를 만드는 거겠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기를 만들겠지만 각종 산업 분야에서 이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죠. 의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소형 의료 기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3D 프린트 기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대형 기계, 요즘은 3D 프린터 가지고 아예 건설까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있죠. 요즘 식당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주문을 받는 직원을 없애고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화면을 눌려가지고 직접 주문을 하게 하고 서빙을 해주는 직원도 없애고 로봇이 쟁반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주문을 한 테이블까지 그 주문한 음식을 서빙해주는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로봇, 실제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소재 기술, 사실 이런 로봇 그리고 3D 프린팅에 들어가는 원료들, 무인 운송수단,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소재들이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학 기술과 동반해서 화학 분야의 신소재 기술도 함께 발전해 나간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 디지털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이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면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죠. 요즘 집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죠. 사물 인터넷. 상호 연결된 다양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집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주차장에서부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게 핸드폰 앱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뭐 식기 세척기라든지 그 작동의 시간,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의 온도 조절, 이런 것도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요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집 안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 가전들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가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 주중에서 주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복과 관련해서도 요즘은 굉장히 사물 인터넷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워치 많이 활용하시죠? 우리 주변에 작고
착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인터넷 기기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좀 올라갔다가 비정상적으로 뛰게 된다거나 이제 그랬을 때 몸에 착용하고 있는 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겠죠. 근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운동하다가 위험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물속에 우리의 신체가 오래 잠겨 있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이 갑자기 물에 오래 잠겨 있는 그런 것을 감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상황인 것 같다 신고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 다 도입이 되어 있죠. 사물인터넷은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생활하는 의복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물학 기술인데요. 생물학 분야의 혁신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예전에 진행되었었잖아요.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었죠. 요거랑 비교해 볼 때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게놈 활성화하고 편집하는데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 정도. $1,000 정도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안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0년 넘게 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요즘은 견적을 내고 5시간 안에 이제 요 게놈에 대한 지도라든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1,000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 기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IBM의 슈퍼컴퓨터인 왓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왓슨 시스템은 단 몇 분 이내에 질병이라든지 치료 기록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 등을 최신의 의학 지식과 비교하고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를 권해주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성 생물학의 발전은 지금 위에 슈퍼컴퓨터 왓슨은 의학 분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업이라든지 바이오 연료 생산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 중에 우리가 뭐 다른 동물에 대한 사료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인공적인 작물들, 합성 생물학 이 분야의 발전으로 새로운 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수 요나스 입장에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이게 기술 발전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 핵심 기술 물리학. 이건 요나스 입장에서 말하는 역학과 화학의 단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주 정도에 제가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노트 필기에 두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과 대조하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기계화 시대를 열면서 도래한 역학 그리고 자연에 없는 새로운 물질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조합해서 자연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려는 화학의 시도 이 역학과 화학의 단계가 슈밥이 말하는 물리학 기술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하다. 신소재 부분이 화학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화학 이야기하면서 화학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위험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원래 창조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위대한 존재인
신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인간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오만한 생각이 생기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오만한 생각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핵심 기술들 잘 활용하되 윤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물질들, 이건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 이건 요나스가 말하는 통신 기술. 이제 전기를 활용한 통신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통신 기술, 요나스 시기에서 말했던 그 통신 기술보다 훨씬 더 발달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나스가 말하는 건 아마도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한 대 정도, 요 정도 컴퓨터가 있었던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 전화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통신기술, 아주 기초적인 그런 형태의 통신기술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족의 발달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한 디지털화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정보통신기술 단계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중요한 표현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 이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 단계가 되면 원래 기술 만들어냈던 주인이었던 인간이 기술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단계잖아요. 근데 요나스가 말했던 통신 기술의 단계보다 지금 디지털 기술 단계는 훨씬 더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 기술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술을 통제해서 다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여전히 더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물학 기술.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서 요나스가 생명공학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슨이라고 하면 질병 치료, 수술 이런 것과 관련되니까 이것을 도입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합성 생물학, 이건 요나스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할 여지가 크죠. 무조건적으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대만 하기보다는 생물학 분야의 기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스러운 결과가 생겼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특징이 있잖아요. 불가역성이라고 표현했죠. 불가역성.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 물론 합성 생물학에서 식물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새로운 식물이 생겨나면 생태계 혼란이라든지 그것을 동물이 섭취하고 다시 인간이 섭취했을 때 어떤 유전적인 문제, 질환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계하고 너무 과도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요나스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는 AI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